지휘관인 던포드 합참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던포드 합참의장은 대북 외교적, 경제적 압박에 우선 목표를 두되 실패할 때를 대비해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과 군 고위 인사들이 전쟁 임박설을 부인하면서 말전쟁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의 전쟁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올해 안에 사드 임시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추가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활동했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파인 이완용 재산을 추적해 작성한 내부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완용이 소유했던 땅이 여의도 면적의 7.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미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도심의 작은 소녀상 500점이 전시됐고 소녀상이 탄 시내버스도 운행됐습니다. 31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의 캐나다인 이현수 목사가 혹독했던 억류 생활을 공개했습니다. 한여름에는 야외 노동에 시달렸고 한겨울엔 깊이 1m짜리 구덩이를 파느라 손발이 동상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사실 여부를 떠나 죄송하다며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의 경기가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경마 경기가 도박에 악용되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국과 북한의 이른바 말 전쟁 속에서 입장 표명을 자제해오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미국에도 냉정한 대응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미국 합참의장은 모두가 전쟁 없이 현 상황을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정영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는 무력으로 오지 않는다며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강한 어조로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평화입니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북한엔 도발과 위협적인 언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미국에도 냉정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기조로 냉정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 대통령은 일주일 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된 압박과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간의 말폭탄이 오가며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긴장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엔 미군 최고지휘관인 던포드 합참의장을 만나 50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지원하는 게 우선 목표며 이런 노력이 실패할 때를 대비해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focus today is on peacefully resolving this crisis through diplomatic and economic means. 또 미국의 대응과 조치는 한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모두가 현 상황을 전쟁 없이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 한반도 위기설을 부인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지난주 벌어진 격렬한 설전의 수위를 조절하는 한편 북한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 분위기는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사령탑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주 말전쟁으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설을 부인했습니다. 한 주 사이에 북한과의 전쟁에 가까워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와 경제를 통한 해결 노력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effort is to combine what we're doing diplomatically, economically,
and with key allies and partners and others, including China, to resolve this short of any kind of military conflict.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 일간지에 기고문을 보내 북한의 정권 교체에는 관심이 없으며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외교적 노력의 뒤엔 군사적 선택이 있다며 압박도 빼놓지는 않았습니다.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장도 미국과 북한의 핵전쟁이 임박했다고 암시하는 어떤 정보도 없다며 위기감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나흘 연속 발언 수위를 높여갔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하루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미중 정상 간의 전화통화 이후 말 전쟁은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북한의 반응과 중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 여부가 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이렇게 수위 조절에 나선 미국과 달리 북한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신형 SLBM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 김태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달 중순 평양에서 열린 화성 14형 발사 성공 축하 공연입니다. 이때 공개된 사진 중 한 장을 보면 긴 외투를 입은 김정은 뒤로 북과 3자가 새겨진 미사일이 등장합니다. 북한이 개발 중일 걸로 한미 군 당국이 추정하는 북극성 3형으로 보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인 북극성 1형, 기대지 미사일 북극성 2형에 이어 북극성 3형 미사일을 수수께끼 내듯 공개한 겁니다. 김정은이 SLBM을 쏘는 심포급 잠수함을 시찰할 때도 같은 외투를 입은 점으로 미뤄 북극성 3형은 심포급 잠수함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최근 심포항에서 북극성 3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의 사출 시험이 잦았고 심포급 잠수함이 1년 만에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심포급 잠수함에서 북극성 3형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입니다. 유의해서 보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정보를 교류하고 있고, 다만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숫자 3과 그리드핀 수납 공간이 짧아진 것으로 봐서는요, 전체적인 길이가 북극성 계열의 미사일보다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포급 잠수함 탑재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북극성 3형이 북한이 비밀리에 건조하고 있다는 3,000톤급 잠수함용 SLBM이거나 북극성 2형을 개량한 신형 고체연료 기대지 탄도미사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이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상황은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국회 현안 보고에서 군은 한미 연합훈련 추가 검토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위중할 때는 미추가 협의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증가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열어놓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지훈련, 킬리졸브 훈련 외에 한미 연합훈련을 추가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북한이 실제 괌을 타격할 확률을 묻는 질문엔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송 장관은 또 사드 임시 배치를 올해 말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금년 내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금년 내까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위협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와 군의 인식이 아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합니까? 예비군 훈련을 제대로 합니까? 만약에 북한에서 못 쏘면 어디로 가야지? 그 아는 국민이 거의 없어요. 여당은 야당이 안보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안에서 차분히 대비하면 되는 것이지 거칠게 말해서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는 핵탄두 소형화를 비롯한 북한의 핵전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했던 중국이 실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내일부터 북한산 석탄과 해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이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북한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북한산 석탄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연간 750만 톤 수준의 상한선을 두고 북한산 석탄을 제한적으로 수입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는 북한산 석탄을 내일부터 전면 수입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중단 광물에는 석탄을 비롯해 철, 철광석, 납광석 등이 포함됐습니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절대적인 북한산 해산물 수입도 전면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5일 중국도 찬성표를 던진 UN 대북 제재 결의안을 집행하기 위해서란 점을 명시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상한치에 거의 육박한 상태지만 UN 결의안 채택 9일 만에 수입 전면 금지에 나선 건 안보리 결의안 지지를 밝히고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그러나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조사하겠다는 미국에 대해서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打贸易战没有前途，没有赢家，只会双输。 관영 매체 환구시보도 이에는 이로 맞서야 한다며 중국도 맞춤형 무역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역할을 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만 미국의 무역보복은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아 SBS가 대표적 친일파인 이완용의 전체 재산 규모를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인 마부작팀이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해 4년 동안 활동했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내부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이완용이 소유했던 전국의 땅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고 또 아직 환수되지 않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추적해봤습니다. 먼저 박원경 기자입니다. 세간에 알려졌던 이완용의 토지 규모는 1919년에 토지대장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SBS가 입수한 내부 보고서를 보면 친일재산조사위는 조선총독부 지적 원도까지 찾아서 이완용이란 이름으로 된 땅을 동명이인을 빼고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완용이 광복 전까지 소유했던 부동산은 알려진 것보다 663만 제곱미터 더 많은 2234만 제곱미터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7배로 조사위가 4년간의 활동 끝에 친일파 168명으로부터 환수 결정한 전체 토지의 1.7배 규모입니다. 전국 각지보 이완용이 땅을 안 갖고 있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많은 땅이라는 게 결국 친일의 대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군산, 김제, 부안 등 전북의 73%, 서울과 경기의 27% 정도였습니다. 이완용이 러일 전쟁 전후 곡창지대인 전북에 대거 진출한 일본인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넘기기 위해 전북 땅을 집중 매입했다고 조사위는 결론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완용 일가는 소유했던 토지의 98%를 4명의 일본인 지주에게 광복 전에 팔아넘겼습니다. 이완용은 일시적으로 소유한 땅은 굉장히 많은데 그 땅을 계속 소유한 게 아니라 이완용은 계속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용 별명이 현금왕이었거든요. 부동산은 다 팔아치우고 현금은 파악조차 어렵고 친일재산조사위가 환수 결정한 이완용의 땅은 1928제곱미터. 그가 소유했던 토지의 1%도 안 되는 0.05%에 불과합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그나마 남은 땅들도 이완용의 후손들이 광복 이후에 거의 팔아버리면서 재산 환수는 사실상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부작팀이 취재한 결과 이완용의 후손들이 계속 대물림 해온 땅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권지윤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야산입니다. 이곳에 있는 496제곱미터 규모의 땅의 소유자를 확인하자 이모 씨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난 80년대 말 캐나다로 이민 간 이완용의 증손자입니다. 이거는 이쪽인 것 같아요. 그분에 관계되는 어머님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이완용 관계된 거는? 저요? 그냥 들었죠. 동네 분들한테요. 땅의 소유권 이력을 추적해봤습니다. 직전 소유자는 현 소유자 이 씨의 아버지이자 이완용의 장손자인 친일파 이병길.
친일재산조사위 전직 조사관은 SBS와 통화에서 땅 소유권 흐름으로 볼 때 문제의 땅은 이완용 일가가 소유했던 친일재산일 가능성이 크다며 환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은 전북 익산과 서울 종로 등에서도 이완용 후손들이 광복 이후까지 보유했던 땅 16만 제곱미터를 확인했지만 이 땅들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매각 시점이 최근일수록 환수 가능성이 큰데 조사인은 1%도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까지 계속 그냥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국가기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기속 결정한 재산은 상당히 적죠. 조사위가 4년간의 시한부 활동에 그친 탓도 큽니다. 사실상 중단된 친일재산 환수. 어디선가 친일재산은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네, 그동안 이런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는 이런 말이 사라지도록 오늘 독립유공자를 3대까지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독립유공자와 유족, 후손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등을 일일이 맞이했습니다. 보훈 정책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지름길이라면서 제때 제대로 된 보훈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툴 일이 아닙니다.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유공자의 모든 자녀와 손자녀의 생계를 돕기 위해 500억 원을 지원하고 유공자의 장례와 유해 해외 봉송 때 의전을 격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년 뒤면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며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로 못 박은 건데 건국일은 광복절이라는 보수 진영과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겨주소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은 세계 위안부 기리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군에 의해 소녀 시절을 잃어버리고 꿈마저 빼앗겼던 길원옥 할머니는 가수로서 첫 무대에 서기도 했습니다. 90살에 이룬 꿈,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길원옥 할머니가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무대 앞에 자리를 잡은 할머니는 긴장한 듯하지만 차분하게 순서를 기다립니다. 글쎄, 노래를 잘 부를까 모르겠네요. 무대에 오르자 구성진 목소리에 한많은 인생사를 녹여냅니다. 나는 대동강 변함없이 자리냐. 애창곡 15곡을 담아 인생 첫 앨범을 낸 할머니는 오늘 무대가 고맙기만 합니다. 애들이 나왔어요. 힘들게 일했으니 고맙죠. 저희들이 모이고 다 잘하라고 평화의 나비가 되어 하느라고 애쓰니까 고맙죠. 평화의 소녀상을 태운 버스는 서울 시내를 달렸습니다. 일본 대사관 부근을 지날 땐 구슬픈 아리랑 가락이 소녀상을 다독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자 한 운수회사가 소녀상을 버스에 설치한 겁니다. 직접 소녀상을 보니까 굉장히 더 마음에 와닿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좀 빨리 좀 사과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위안부의 날인 오늘 청계광장에선
피해자 500명을 뜻하는 작은 소녀상 500점이 전시됐고 일본 대사관 앞에선 온종일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위안부 문제 제기에 앞장서온 한 시민단체 대표가 일본에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따로 불려가 이례적인 집중조사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위안부 기리밀 행사에 참석하려던 길이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오늘 귀국한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는 지난 11일 일본 입국 과정에서 별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끝내고 짐을 찾기 위해 기다리는데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찾았고 조사실로 데려가 30분 넘게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일본 측 관계자는 윤 대표에게 일본에 방문한 목적과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일정, 체류 장소는 물론 공항에 데리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캐물었습니다. 또 일행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도 했다고 윤 대표는 전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조사를 당했는지, 그리고 저를 조사한 사람이 공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따로 정보기관에서 나온 사람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사카와 도쿄에서 열린 세계 위안부 기리밀 행사에서는 누군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며 위협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특히 시민운동에 제약을 가하려고 하는 의도로 제가 좀 느껴지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모욕감도 느껴지기도 했고. 윤 대표는 김포공항에서 서울 청계광장으로 곧바로 이동해 위안부 한일 합의 무효화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등을 요구하는 위안부 기리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작업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민간 사이버 외곽팀의 팀장급 3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먼저 넘겨받아 수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임찬종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에서 팀장급으로 일한 민간인 3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했습니다. 개혁위원회는 지난 3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 조작을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팀장급 30명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 오후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 내역과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정황이 담긴 적폐청산 TF 조사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이른바 SNS 장악 문건 등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보고한 인터넷 활동 관련 자료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와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검사들을 중심으로 특별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고일인 오는 30일 이전에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출범한 지 20일 가까이 된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계좌 수가 벌써 228만 개에 달합니다. 예금, 적금 계좌도 많지만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서 대출 신청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출 5건 가운데 하나는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불안정한 20대 이하가 받아갔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살 김모 씨가 신용 등급과 상관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을 신청해봤습니다. 몇 차례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자 연 9.6% 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되게 간편한 것 같습니다. 급한 사정이 생기면은 쉽게 대출을 할 수 있으니까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인터넷 은행의 쉬운 대출에 젊은 층이 몰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20대의 대출 비중이 건수로는 20% 가까이 됩니다. 신청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인데 젊은 층을 겨냥한 쉬운 대출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산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20대의 빚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연체 발생률은 20대가 가장 높고 29세 이하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도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현 소득보다는 더 많이 그 소득이 있어야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 쉽게 자금 조달하게 쓰고 못 갚으면 또 빚을 또 갚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건 상당히 그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은 청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면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며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쉽고 빠른 대출 못지않게 젊은 층에겐 절제되고 합리적인 대출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을 빚었던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해 경찰에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되돌려 보냈습니다. 범죄 소명을 명확히 하라는 지휘를 한 건데 주목받았던 사건에 대한 경찰의 영장을 최근 검찰이 줄줄이 반려하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이 공개되며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종근당 이장한 회장. 저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폭언과 불법운전 강요 혐의 등으로 경찰이 지난 10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오늘 반려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뒤에 중대한 사안이 발견되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수사 지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은 호식이 2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의 구속영장도 반려했습니다. 검찰은 또 졸음운전 참사를 낸 광역버스 업체 경영진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도 돌려보냈습니다. 여론의 주목을 받은 경찰의 갑질 논란 관련 수사에 줄줄이 제동이 걸린 겁니다. 경찰 일각에선 수사권 조정 논의를 앞두고 검찰이 경찰의 수사 능력에 흠집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여론의 지탄과 별개로 구속이 필요한지 법리적 판단을 내렸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회장의 시신을 발견했던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신고자가 유병언 회장의 시신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5월 정부는 도주 중인 유병언 회장에 대해 역대 최대 현상금인 5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행방이 묘연했던 유 회장은 6월 12일 순천의 한 야산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격자 박모 씨는 경찰에 신원미상의 변사자로 보인다고 신고했습니다. 땡 자기 누울 정도로 충분히 길어놓고 갖다 거기서 멍석 깔아놓은 거면 내가 거기서 죽었어. 유 회장의 신원은 부검 등을 걸쳐 7월 중순쯤 밝혀졌습니다. 이에 박 씨는 발견 당시엔 시신의 신원을 몰랐지만 사후 유 회장으로 드러난 만큼 보상금 일부인 1억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는 신고 대상자가 유 회장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을 밝혀 제보하는 것이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박 씨가 변사자를 유 회장으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신고했던 겁니다. 최소한 변사자가 수배 대상자라고 볼 합리적 가능성을 언급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수사 비용 지출을 막았다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선 다른 법적 근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벽 시간대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다 미국으로 출국했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치 인생을 반성하겠다면서도 모든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JTB 정원익 기자입니다. 수척해진 모습의 김광수 의원이 경찰서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전주현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겁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 5일 아내와 딸 등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열흘 만입니다. 김 의원은 사건의 진실을 떠나 국민들께 깊이 사죄한다며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정치 인생을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의 도당위원장직과 그다음에 정책 정도위원장직 모든 당직을 즉각 내려놓고 정치 인생을 자숙하고 반성하고. 하지만 폭행 여부와 여성과의 관계 같은 구체적인 진실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에도 쏟아지는 질문에 말을 아낀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실히 잘 임했고요. 생각보다도 아니면 아까 들어올 때 이야기했잖아요. 김 의원은 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그 자해 상황에서 말리다가 상처를 입었고 폭행은 상호간에 없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과 피해 여성의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성사 이름도 모르는 선생님 욕설하시면 상담 진행 어렵습니다. 근데 가만 안 놔둬. 네, 콜센터 직원들은 이렇게 폭언이나 욕설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전화 응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참다 못한 업체들이 이런 진상 고객에 대해선 상담사가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의 콜센터. 하루 수백 통의 문의 전화 중에는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고객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거 왔어. 3분 10분에 기다려? 죄송합니다, 고객님. 하지만 콜센터 직원들은 고객보다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없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결국 이 업체는 지난달부터 2차례 경고를 한 뒤에도 고객이 막말을 계속할 경우 먼저 전화를 끊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가 생기고 나니까 재인이 되셨을 때 욕설을 안 하신다든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한 카드사 콜센터의 경우 이렇게 먼저 끊기 매뉴얼을 도입한 뒤 13개월 이상 근무하는 전문 상담 근로자가 39%에서 58%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색다른 진상 고객 대처 방안도 등장했습니다. 이 기업은 콜센터 연결음에 상담 직원의 가족이 직접 녹음한 목소리를 넣어 큰 반향을 얻기도 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담당드린 예정입니다. 상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개선 방안이 속속 도입되면서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고객 상담이 가능해졌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박찬주 육군 대장의 갑질 논란 이후 육군이 모든 공관병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공관병을 부르기 위한 배를 설치하거나 심지어 가축을 키우게 한 지휘관도 있었습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육군이 지난 일주일간 장성급 지휘관 공관 90곳 모두 조사한 결과 4개 부대 공관에서 공관병에 대한 불합리한 지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공관병 호출용 배를 공관과 공관병 숙소 등에 설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찬주 대장 부부의 경우처럼 호출용 전자팔찌는 아니었지만 공관병을 수시로 부를 수 있도록 장비를 운용한 것입니다. 지휘관이 지인을 초청하는 개인 행사에 공관병을 동원하고 텃밭 농사나 가축 사육까지 시켰습니다. 국방부는 일부 공관병들은 휴가나 외출 외박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사들과 부모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복지회관 관리병과 PX 판매병을 종원보다 최대 2.5배 초과 운영했고 편제에 없는 테니스병과 골프병도 전군에서 60명 가까이 편법 운용 중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전투하라고 보낸 우리 장병들에게 서비스병, 골프병, 테니스병, 그리고 공관병 이게 말이 됩니까? 육군은 김용우 참모총장 주재로 사성장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장병 인권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시내버스 6개 노선이 오늘 아무 예고 없이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버스 차고지 이동 문제를 둘러싼 충돌 때문인데 애꿎은 시민들만 월요일 출근길부터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빕니다. 출근 시각에 늦을까봐 손을 들어 택시를 멈춰도 보지만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서울 송파구의 시내버스 6개 노선 84대의 버스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들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6만 5천 명. 서울시가 급히 3개 임시 노선에 16대의 버스를 운행했지만 월요일 출근 시간 시민들을 실어 나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40분 기다렸어요. 특히나 월요일부터 출근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시민들이 이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정말 불편하네요. 버스 운행 중단은 재개발 지역에 있는 차고지 때문입니다. 재개발 조합 측이 철거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강제 철거에 나선 겁니다. 버스 회사 측은 기사들까지 나서 버스로 차고지 입구를 막고 철거 집행관들과 대치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대체고지 일할 수 있는 공간만 좀 언제든지 비워주겠다는 그 입장입니다. 서울시와 송파구청은 인근 학교 부지를 대체 차고지로 제한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주민 반대로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버스 회사 노조 측은 시민 불편을 고려해 내일부터는 일단 버스 운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불법 사설 경마 시장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마장의 실제 경주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면서 불법 도박을 부추기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실태를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불법으로 운영을 시작한 한 사설 경마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선 실제 경주용 말과 기수가 등장하는 경마 경기가 생중계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기존 사이트와 확연히 다릅니다. 달리는 모습을 봐서 그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경마는. 이게 신세계예요. 처음 봤어요, 20년 경마하면서. 생생한 이 경주 영상은 어디서 오는 걸까? 같은 시각 제주 경마장의 경기 영상과 비교해봤습니다. 말들이 몸을 푸는 장면부터 경기가 시작돼 결승선에 들어오는 모습까지 똑같습니다. 한국마사회가 국내 경마장 3곳과 지정 화상 경마장 32곳으로만 송출한다는 영상이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에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4억 정도는 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인들 소개로만 연락이 가능하고. 마사회 측은 3년 전부터 호주,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중계 영상이 국내에 불법 역수입된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특정한 장소와 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경마가 주류였다면 최근에는 불법 사설 경마업자들이 스마트폰까지 활용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 경마 시장은 재작년 13조 원 규모에서 올해는 최대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마사회 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시장 규모가 5배 가까이 커진 겁니다. 불법 경마 시장의 급격한 증가에는 생생한 경마 영상의 유출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베팅 제한도 없어 한 번 빠져들면 피해가 커지는 불법 사설 경마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급합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비운의 국모, 명성황후의 초상화나 사진은 아직 공식 확인된 게 없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한 화랑이 명성황후를 그린 걸로 보인다며 초상화 한 점을 공개했는데 진위 논란이 거셉니다. 보도에 조정 기자입니다. 흰색 한복을 입은 여성이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가죽신을 신고 머리엔 두건을 썼습니다. 초상화를 공개한 화랑은 명성황후의 초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모 아닙니까? 근데 사진 한 장도 없이 여지껏 참 이렇게 있다가 참 저로서는 확신을 가지지만 그 근거로 족자 뒷면에 글자를 제시했습니다. 부인 초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위에 민씨란 글씨가 더 있던 걸 적외선 촬영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민씨라는 글씨는 누군가 지워버려 육안으론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개되자마자 진위 논란이 일었습니다. 역사학계 원로 교수는 입고 있는 옷이나 두건이 당시 복식과는 거리가 멀다며 명성황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초상화를 전공한 미대 교수는 명성황후의 고향인 경기도 내륙 여성의 특징보다는 귀 모양 등을 볼 때 일본 여성의 얼굴형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찍기를 꺼린 것으로 알려진 명성황후. 역사적 의미로 볼 때 그의 실제 모습을 담은 그림이나 사진은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잊을만 하면 새로운 주장이 나오고 진위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SBS 조정입니다.
2년만 넘게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한국의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혹독했던 당시 생활을 공개했습니다. 한여름엔 야외 노동에 시달렸고 한겨울엔 얼어있는 땅에 구덩이를 파느라 손발에 동상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31개월 만에 풀려난 임현수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던 교회 일요 예배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015년 북한에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을 때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So are you ever going to go back to North Korea? I think they can invite me. But I don't know. I'm praying. 임 목사는 예배 시간 혹독하고 암울했던 북한 생활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한여름 하루 8시간씩 밖에서 일했고 한겨울에는 석탄 저장 시설에서 얼어붙은 석탄을 깨거나 너비 1m, 깊이 1m짜리 구덩이를 파느라 손발에 동상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억류 첫 1년 동안의 혹사 탓에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이때 말고도 건강이 나빠져 3번이나 더 병원 신세를 졌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그냥 코리안 시민권자였다면 아마 죽었을 텐데 카나다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인 대학생 원비어 씨가 북한으로부터 석방된 지 엿새 만에 사망한 데 이어 임 목사의 혹독했던 북한 억류기가 공개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이 영상 기억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오랜 내전 중인 시리아의 폐허가 된 건물에서 갓난아기를 구해내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던 이 사람. 민간 구조대 하얀 헬멧의 대원입니다. 공습 현장을 누비며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해낸 영웅들인데 최근에 이 구조대를 겨냥한 테러가 발생하면서 영상 속 이 대원을 포함해 대원 7명이 숨졌습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리아 내전 현장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구조하는 영웅들. 하얀 헬멧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시리아 민간 구조대입니다. 지난 4년간 3,000명의 하얀 헬멧 대원들이 약 10만 명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구조 활동 중 140여 명이 희생되기도 해 지난해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제 시리아 이들리브주 사르민에 있는 구조센터에 무장 괴한들이 침입해 하얀 헬멧 대원 7명을 사살했습니다. 무장 괴한들은 머리에 직접 총을 쏘는 이른바 처형식의 방식으로 대원들을 사살했고 차량과 무전기도 탈취해 갔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제히 이번 테러를 규탄했습니다. 시리아 전국의 하얀 헬멧 대원들도 잔인한 테러를 성토하는 피켓을 들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테러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을 드는 대신 들 것으로 시리아인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하얀 헬멧 대원들의 희생에 전 세계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혹독한 훈련을 거쳐 활약하던 마약 탐지견은 은퇴할 때 새 주인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입양이 쉽지는 않은데 한 고령 탐지견이 특별한 인연으로 익숙한 품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앞으로 옳지. 한때는 껑충껑충 잘 뛰어오르던 장애물도 이젠 가쁜 숨을 몰아쉴 만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꽁꽁 숨겨진 대마초를 한 번에 찾아내는 모습에선 베테랑 마약 탐지견의 위용이 느껴집니다. 2009년생으로 인천공항에서 마약 탐지견으로 활약한 누리는 올해 2월 은퇴했습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70대가 훌쩍 넘은 탓에 임무 수행이 어려워져서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훈련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탐지견들은 외부로 분양이 되는데 누리처럼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분양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리는 특별한 인연을 만나 제2의 보금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훈련견 시절을 함께했고 처음으로 팀을 이뤄 일을 했던 세관 직원이 누리를 입양한 겁니다. 같이 처음으로 공항에 올라가서
한 팀으로서 마약도 적발하고 그렇게 정이 많이 든 탐지견이고.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도 외로운 오후를 보내는 탐지견을 많이 봐온 만큼 박 씨는 무엇보다 누리가 편안하게 남은 생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요. 누리가 특히나 물을 또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물놀이도 할 생각이고, 탐지견으로서의 인생은 끝났지만 이제 새롭게 저하고 같이 반려견으로 시작하자는 이런 마음으로. SBS 박수진입니다. 이번 주는 내내 비가 내려서 맑은 하늘 보기 어렵겠습니다. 서해상에 머물고 있는 저기압이 주 후반까지 길게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오늘 내린 전국적인 비는 광복절인 내일 그리고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중부지방에 큰 비가 예보된 만큼 휴일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쪽에 집중됐던 강한 비구름이 내일은 중부지방에 집중되겠는데요. 모레까지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간은 최고 120mm, 중부지방은 30에서 80mm 안팎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밤이 된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영남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비가 자주 내리면서 공기는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은 위안부 기림의 날인데 우리 주변에는 돈을 모아서 학교에 소녀상을 세운 고등학생들, 또 팔찌를 만들어 판 돈 50만 원을 기부한 중학생, 또 우리가 무관심하면 정의도 없다는 버스 광고를 낸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모두 다 과거를 잊지 않으려는 우리의 든든한 미래들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